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동네 북이 된 한국정부. 두 번째 면담은 6월 20일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 뉴저지주에 있는 김영욱의 집에서 이뤄졌다. 손호영 씨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하나, 두 번째 면담엔 민 장관, 김형욱, 백태하, 유영수 등 4명이 참석했음. 민 장관은 제3국으로 갈 것, 청문회 출석을 연기할 것, 증언 내용 중 독소 조항을 제거할 것 등을 요청했음. 김은 이 요구사항을 전부 거절했음. 다만 선배인 민 장관의 입장을 생각하여 독소 조항의 제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약속함. 그들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음. 김, 한국 정부는 한미 관계가 어렵게 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부의 고관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파티를 열면 미국인들은 오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면 카드만 받고 선물은 돌려줄 정도입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철수하고 싶으면 하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민, 어제의 얘기를 계속하겠는데 제3국으로 갈 수 없나? 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증언을 해야 할 텐데 좀 더 신중한 준비를 하기 위해 출석을 연기할 수 없나? 김, 나 스스로 연기하기는 어려워요. 민, 그러면 증언하더라도 국가 원수에 관련된 부분은 빼고 하도록 하지. 김, 선배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죠. 민, 그렇게 결심했다면 대통령 각하께 편지를 써야 하네. 김, 뭐라고 쓰죠? 민, 이런 취지로 쓰도록. 제가 신문에 말한 것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국과 각하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 대통령이 나를 박대한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추가하죠. 민, 자네가 그런 걸 안 쓰더라도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만 쓰면 지나간 오해는 만족스럽게 풀릴 거야. 김, 내가 의회에 나가서 읽을 내용을 유영수 씨와 함께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일 정오에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할 때 편지를 드리죠. 유, 출석 연기 문제가 편지보다 더 시급하지 않으세요? 김, 연기를 해야 하나? 유, 민 장관에게 선물을 하나 드려야죠. 김, 대통령이 편지를 안 보냈는데 왜 내가 편지를 써야 합니까? 왜 정부 대변인을 시켜 나를 용공분자라고 부릅니까? 나를 반역자라고까지 했어요. 반역자가 도대체 뭡니까? 청문회에서 발표할 성명서 작성을 아직 끝내지 못했으니 그 일부터 해야겠어요. 둘, 백태하가 김형욱이 제3국으로 갈 경우의 경비 문제를 꺼냈더니 민 장관은 김형욱의 의견을 물었음. 김은 제3국행을 거절했음. 셋, 유영수는 김의 성명서에서 독을 많이 뺐으나 아직도 각하와의 관계에 금이 갈 정도의 내용이 덜어 남아있다고 함. 민 장관이 강력하게 김에게 박 대통령께 편지를 쓰도록 요구하자 김은 계속 그러면 미국 의회에 나가 민 장관이 자신을 달래러 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했음. 21일 오전 7시에 민 장관, 백태하, 유영수와 다시 만나기로 했음. 그러나 절망적임. 6월 21일 아침 민병관 장관 일행은 약속대로 김형욱 집에 갔다. 그러나 그 15분 전 김형욱은 워싱턴으로 출발해버렸다. 김형욱은 만나봤자 서로가 괴롭고 나의 결심은 이미 확고부동할 뿐만 아니라 민병관 씨는 가진 방법으로 나를 설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찍이 집을 떠났다고 20여일 뒤에 성명에서 밝혔다. 이날을 워싱턴 교회의 모텔에서 지내면서 증언에 대비해 원고를 검토한 김형욱은 22일 미 하원 국제기구 소위원회의 증인으로 나타났다. 김형욱은 의원들과의 문답에 앞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박정희 씨 개인에게 설사 인간적인 배신자가 되는 것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배신자가 될 수는 없다고 믿기에 이르렀다면서 자신이 증언대에 선 입장을 밝혔다. 묘하게도 김형욱의 말과 똑같은 말을 2년 뒤 김재규가 하게 된다. 11.6 뒤 시해 사건 군사법정에서였다. 김형욱은 공화당 정권의 실상, 유신체제 설립 과정과 그 영향, 김대중 납치 사건과
박동선 사건 등의 소제목에 따라 성명문을 낭독해갔다. 전직 정보 책임자로서 신랄하면서도 권위 있는 폭로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개인적 스캔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했다. 김영욱은 박 대통령이 고관들을 보내 자신의 귀국을 종용한 사실도 밝혔다. 이어서 장시간 문답이 진행됐다. 이 자리는 김영욱의 가장 화려한 무대인 것 같았다. 5.16 이후 어느 누구도 이처럼 지독하게 또 증거를 들이대면서 박 대통령에게 도전한 사람은 없었다. 누가 권좌에서 밀려난 이후 박 대통령과 그 측근으로부터 받았던 냉대로 응어러진 원한을 다 쏟아놓는 것 같았다. 이틀간의 증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김영욱은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아쉬움과 깊은 인간적 고독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는 새벽녘에 집에 도착해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재에 들어가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면서 회고록에 첫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고 뒤에 말했다. 김재규는 부장에 취임한 직후 박동선 사건을 한 달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것은 유신체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넣는 것이란 판단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1977년 2월 박 대통령에게 체제 완화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김재규는 친미적 성향을 띠기 시작한다. 1977년 7월 15일 김영욱은 내외 국민에게 드리는 특별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박 대통령을 협박했다. 나는 정보 전문가로서 박정희 씨에 대하여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박정희 씨가 유치한 방법으로 나를 계속 중상한다면 이를 천하에 폭로할 작정입니다.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나는 박정희 씨를 참된 반공주의자로 믿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의 사상 문제를 암시한 것으로 김재규를 더욱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다. 1977년 8월 23일 정보부 뉴욕 분실장 손호영 씨는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9월 25일까지 서울 본부로 귀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손 씨는 자신의 김영욱 설득 공작이 실패한 데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겁을 먹었던 것 같다. 그도 귀임하는 대신 미국 망명의 길을 택했다. 손 씨는 1977년 11월 29일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귀임 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김영욱과 교섭이 실패한 책임을 내가 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은 8월 16일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손호영 씨의 망명은 1976년 11월 말에 있었던 주미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김상근 씨의 망명에 이어 정보부 간부로서는 두 번째였다. 김 씨의 망명이 신직수 부장의 해임을 가져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김재규로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자신의 사신까지 공개해버린 김영욱을 그래도 회유해보려고 정성을 다해 관용으로 대했는데도 실패한 데다가 그 비밀 교섭의 현지 책임자가 관계 문서까지 들고 미국에 망명했으니 말이다. 사나이의 위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무라이 숭배자 김재규로서는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다. 1976년 2월 13일 워싱턴 포스트의 맹렬 여기자 맥신 채사이어가 한국 측 대미 로비스트 박동선의 활동을 폭로하기 시작한 이후 약 3년간 한국 정부는 미국 언론, 의회와 수사기관의 동네북이었다. 한국공화당에 대한 걸프의 정치 헌금, 박동선 사건, 김대중 씨 납치 사건, 김영욱의 폭로, 통일교 문제, 재미교포에 대한 한국 정보기관의 협박, 정보부 간부들의 이딴 망명 사건에다가 미국이 제기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 등이 엎침대 덮쳐 한국은 샌드백이 되어갔다. 미국 의회 안에서도 여러 소위원회가 한국을 상대로 제각기의 방향에서 조사하는 바람에 망명객, 김영욱, 김상근 씨 등은 이리저리 불려가 겹치기 증언을 하는 등 탤런트가 되고 있었다. 이런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은 대부분이 한미 관계의 그늘이고 얼룩이었다. 범죄는 범죄대로, 비극은 비극대로 미학이 있는 법인데 이 조사에서는 치졸한 한국인의 모습만 부각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을 내쫓았던 미국 언론은 박 정권을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졌다. 김영욱,
김상근 씨처럼 박 정권에서 고관을 지낸 한국인이 하루아침에 변신해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한국인을 상대로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주미 대사관의 전직 공보관은 김동조 대사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20여 개의 봉투에 나눠 넣고 미국 의원들에게 건네주러 나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미국 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커미션을 한국의 실력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암투하는 사정도 무자비하게 폭로됐다. 대미 로비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무시됐다. 미 하원 보고서는 박동선 씨가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준 것은 한국을 돕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라기보다는 박 씨 자신을 돕도록 만드는데 진짜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무렵 한국 정부의 이미지에 특히 나쁜 영향을 주고 김재규 정보부장의 신경을 건드린 폭로로서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낸 존 리데커의 의회 증언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974년 5월에 한국을 방문, 뇌물을 받은 이야기를 실감나게 또 비아냥거리는 투로 털어놓았다. 1978년 6월 1일 리데커가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국제기구 소위원회에서 한 증언의 요지는 이러했다. 더윈스키, 한국 방문 때 선물을 받았나요? 리데커, 예, 몇 장의 그림과 작은 골동품들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돌을 파서 만든 술 쟁반이었습니다. 2400년 된 것이더라군요. 나는 그 선물을 우송해달라고 했죠. 잘 아시다시피 50달러짜리 이상의 선물은 모두 국무성에 넘겨야 합니다. 그 뒤에 워싱턴 포스트의 챗사이어 기자에게 들었는데 내가 인계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경매에 붙여져 일리노이주의 어느 박물관에 $10,000의 값으로 팔렸답니다. 더윈스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나요? 리데커, 비행기 탈 시간에 임박해서 노진한 의원 일행이 저를 찾아와 박정희 대통령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저에 갔는데 박 대통령은 박종규 경호실장과 골프를 치러 나가고 없었어요. 나는 비행장으로 나가야겠다고 했더니 노 의원이 문제가 없다고 해요. 내가 예약한 JA의 일기를 붙들어 놓도록 했다는 겁니다. 내가 탈 때까지 말입니다. 기다리다가 끝내 대통령은 만나지 못하고 나오게 됐는데 젊은이가 오더니 봉투를 하나 줘요. 박종규 씨의 사인이 쓰인 봉투였죠. 젊은이는 비행기에 타기 전에는 뜯어보지 말라고 합디다. 그 말에 의심이 버럭 났어요. 김포공항으로 가는 차 중에서 봉투의 귀퉁이를 뜯어보니 달러 현찰이에요. 나는 공항에 도착하자 수행한 주한 미국 대사관의 크라우즈 씨에게 봉투를 건네주면서 하비브 대사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탔더니 저 때문에 1시간이나 기다린 승객들이 화가 나 있더군요. 미국에 돌아와서 알아봤죠. 그 봉투에는 현금 $10,000가 들어있었답니다. 나는 하비브 대사로부터 현금 봉투를 박종규 씨에게 돌려준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더윈스키, 당신은 이 사건을 보고했나요? 리데커, 나는 즉시 국무성의 한국과장 레이너드 씨와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헤이그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프레이저, 당신이 귀국한 뒤 노진한 의원과 다시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리데커, 2-3번 만났죠. 어느 날 그는 많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헤이그 실장에겐 그림, 헤이그 부인에게는 진주 목걸이, 닉슨 대통령 부인과 로즈메리 우드 여비서에게는 진주 귀고리, 그리고 나의 아내에게 줄 향수 등을 가져왔어요. 나는 그 선물들을 받을 사람들에게 보인 뒤 다시 끌어모아 포장해 한국 국회의사당의 노 의원 앞으로 발송해버렸죠. 노 씨는 박종규 씨가 미국을 방문할 때 내가 그를 접대해줬으면 한다고 했지만 나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노 의원과 만날 땐 꼭 제3자를 입회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프레이저, 노 씨는 선물 말고는 다른 부탁을 하진 않았습니까? 리데커, 그는 상하원 의원들에게 1인당 $5,000에서 $30,000의 선거 자금을 대고 싶은데 누구에게 주었으면 좋을지 이름을 뽑아달라고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1977년 3월 3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공보비서관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보도 금지를 전제로 박 대통령은 긴 이야기를 했다. 이희호, 정일영, 공덕규 씨 등이 외신 기자에게 전단을 배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그들이 보낸 서신을 받아봤는데 박정희 귀하라고 썼더군.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양이지. 허허, 편지에는 귀하가 하는 정치는 나라 망하게 하는 정치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내용은 담담하게 봤지만 불쾌한 것은
미국에 기대서 헐뜯고 고자질하는 사대주의적 근성이야. 조만간 그런 버릇은 없어질 테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은 카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요청이 미국에는 손톱도 안 들어가고 또 소용없다는 것도 곧 알게 될 겁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양심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때 나온다. 카터 취임 전에 풀려 나온다. 카터 취임 후에 풀려 나온다고들 떠들었는데 나는 웃어 넘깁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정신개혁을 먼저 해야지.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것이 그렇게나 좋은 건지. 원 독립국가의 국민인데. 그렇게 헐뜯으니 우리나라가 업신여김을 받는 게 아닙니까? 전 같으면 화도 냈겠지만 이제는 웃어 넘기기로 했어요. 나는 당대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후세 사가들의 옳은 평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인기 위주의 정치가 나라를 얼마나 후퇴시키는가 우리 국민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도 최만리, 황희 등 중신 대부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찬성한 사람은 신숙주, 성삼문, 정인지 같은 사람뿐이더군요. 드디어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언한 카터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는데 자기 나라의 부도덕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나라에 대해 부도덕 운운하는 것은 거북스러운 일 아닙니까? 크메르 학살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해요? 북한에 대해서도 일체 함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스나이더 대사와 베시 8군 사령관 등이 본국 정부에 가서 카터와 국방성, 국무성 인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실천 계획을 구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 라고 한국에 돌아와서 내게 말하더군. 이런 사정을 볼 때 미군 철수는 빠른 시일 내에는 없을 것 같아요. 카터가 공약을 했으니 약간의 감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설사 철군이 이뤄져도 이제는 북괴와 겨뤄볼 만합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경제시설이 파괴될 터이니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카터 대통령의 철군 관련 발표가 나오기 며칠 전이었는데 이날 대화록을 읽어보면 박 대통령이 사태를 다소 낙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뒤이어 박 대통령은 수도 이전 문제를 거론했다. 요 근래 행정 수도 문제가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다고 하던데 적어도 10년은 내다봐야 합니다. 후보지는 아직 없어요. 여기저기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무자들에게도 백지 상태에서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지세에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계획만도 2, 3년 내지 3, 4년이 걸립니다. 지금 4차 방위산업 육성 계획 때문에 재원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뭐 있어요. 올봄에 국회에서 관계법을 통과시키고 지대를 묶어서 투기꾼들이 재미 못 보도록 해야겠어요. 매년 서울의 인구가 마산 인구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우선 수도 이전 문제를 발표하여 속을 트이게 해주고 나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다소나마 있지 않겠어요. 수년 전 같으면 패배의식 때문에 수도로 옮긴다고 떠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력이 축적됐기 때문에 발표한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다 알 겁니다. 행정수도에는 한꺼번에 기관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처부터 먼저 옮기고 맨 나중에 청와대가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1980년대 중반에나 가서야 이전될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화제는 며칠 전 일본 후쿠다 총리가 의회 답변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옮아갔다. 후쿠다 일본 총리 입장에서 야당의 질문에 대해 독도가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고 답변한다면 총리 측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 아닙니까? 의례하는 발언입니다. 어느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그들의 국회 답변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 공군으로 대응 비행하거나 기관포를 갖다 놓고 위협 사격을 가해서 쫓아버리면 됩니다. 이 독도 문제를 한일 분쟁의 요소로 삼을 생각은 없어요. 잠시 야당 인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신민당의 이철승 당수가 미국에 가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주장하고 다니는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철승 씨는 나름대로 확고한 안보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하면 남이 듣기에도 좋습니다.